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역시 젠슨 황이라는 인물이 있죠. 스티븐 위트가 쓴 책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 이 책의 발췌문을 저희가 주요 자료로 삼아서요. 이 성공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제대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젠슨 황 개인의 삶 이야기부터 또 1993년에 엔비디아가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지금 AI 시대의 거인이 되기까지 그 과정들, 현재의 그 막강한 시장 영향력까지 정말 다각도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 사람의 비전, 그리고 회사의 기술력이 어떻게 시대를 만나서 세상을 이렇게 뒤흔드는 성공을 만들었는지, 그 핵심 동력은 뭘까?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어떻게 정상에 섰는지, 또 젠슨 황은 어떤 사람인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엔비디아의 최근 몇 년 성장은 정말 대단했죠. 세계 최고 가치 기업으로 올라서는 그 속도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기술 기업의 재무적 성공 사례 그 이상이에요. 이건 미래를 보는 통찰력, 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그 결단력, 그리고 기술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정확히 읽고 올라탄 한 리더와 조직의 이야기, 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 젠슨 황이라는 인물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1963년 대만 타이난 출생.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10살 무렵이었네요. 형이랑 같이 미국 켄터키 시골에 있는 기숙학교, 오네이다 침례교 학교라고 거기로 보내졌다고 나와요. 근데 어린 시절 환경이 꽤나 좀 척박했던 것 같아요. 자료에 당시 학교 생활에 대한 묘사가 좀 나오는데 인종차별이 막 괴롭힘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맡은 일도 아닌데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던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는 그 화장실 청소에 대해 그건 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도 했고요. 이런 경험들이 어쩌면 그의 그 강인함을 만든 배경 아니었을까? 자료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좀 짚어보네요. 학업 쪽을 보면 오리건 주립대에서 전기공학 학사, 1984년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명문 스탠퍼드에서 석사, 92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오리건 주립대 시절에 실험실 파트너였던 루리 밀스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서는 그런 초기의 어려움, 그 역경들이 훗날 그가 보여준 그 강한 의지, 또 복잡한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해결 능력, 그리고 특히 그 실패를 대하는 태도이잖아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됐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LSI 로직이나 AMD 같은 회사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 같은 실무를 좀 경험했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다진 거고요. 이게 나중에 엔비디아 창업의 중요한 발판이 된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1993년,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죠, 젠슨 황이. 실리콘밸리의 그 유명한 데니스 식당에서 동료 엔지니어들 크리스 말라코스키, 커티스 프리엠 이 두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그 순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군요. 자료를 보면 초기 자본금 마련도 쉽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죠. 네, 회사 이름 짓는 과정도 재밌더라고요. 처음엔 엔비전 이걸 생각했는데 이미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라틴어로 질투나 선망을 뜻하는 인비디아,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지금의 엔디디아로 정했다고 합니다. 뭔가 남들이 부러워할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죠? 네, 이름 자체에 포부가 담겨 있네요. 그렇죠. 초창기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당시 막 떠오르던 PC 게임 시장을 위한 3D 그래픽 칩 개발, 딱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90년대 초반은 3D 그래픽 기술하고 PC 게임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던 그런 태동기였어요. 정말 수많은 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죠. 엄청난 경쟁 환경이었습니다. 네, 경쟁이 치열했겠네요. 네, 엔비디아도 야심차게 첫 제품 NV1이라고 1995년에 내놨는데 결과는 쏙 좋지 못했어요. 아, 그 NV1 실패했죠? 네, 기술적인 접근 방식도 좀 달랐어요. 그 사각형 기반 렌더링을 썼는데 당시 업계 표준은 삼각형 기반이었거든요. 그리고 세가 세턴 게임 이식 전략도 실패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죠. 그 실패 때문에 회사가 거의 존폐 위기까지 갔습니다.
이 자료에는 30일 안에 추가 자금을 못 구하면 파산이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었다고 나와 있어요. 와, 30일 정말 아찔했겠네요. 네, 이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게 바로 데이비드 커크라는 아주 뛰어난 그래픽 과학자를 영입한 겁니다. 아, 데이비드 커크 영입. 네. 이분이 합류하면서 엔비디아가 기술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첫 실패, 이 뼈아픈 경험이 엔비디아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고 봐요. 젠슨 황은 실패를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공개적으로 분석하고 교훈 삼아서 다시는 같은 실수 안 하려는 그런 문화를 만들게 된 거죠. 저는 특히 그 MV1 실패 후에 파산 직전까지 갔다는 거. 와, 대부분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걸 딛고 일어섰다는 게 그 저력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실패에서 배우는 문화가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군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엔비디아가 단순한 게임칩 회사를 넘어서 AI 시대를 이끄는 거인으로 바뀌는 과정인데 그 결정적인 계기, 그건 뭐였을까요? 바로 그 GPU의 잠재력을 게임 그래픽 그 이상으로 확장시킨 젠슨 황의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네. GPU가 가진 그 수많은 작은 코어들의 병렬 처리 능력, 그러니까 여러 계산을 동시에 막 처리하는 그 능력이 그래픽뿐만 아니라 뭐 과학기술 연산이나 대규모 데이터 처리 같은 이런 범용 컴퓨팅 작업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간파한 거죠. 뭐랄까, 비유하자면 수천 명의 일꾼이 동시에 막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 수천 명의 일꾼.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CPU가 똑똑한 관리자 한 명이라면 GPU는 수많은 실무자를 동시에 쫙 움직이는 방식이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게 2006년에 발표된 쿠다죠? 컴퓨트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 네, 쿠다. 이게 정말 중요했죠. 이게 왜 혁신이었냐면 그전까지는 특정 작업에만 쓰이던 GPU를 개발자들이 C 언어 같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룰 수 있게 일종의 만능 연산 도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GPU 프로그래밍의 문턱을 확 낮춘 거군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그걸 쉽게 쓸 수 있는 열쇠, 즉 쿠다까지 같이 제공하면서 개발자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거죠.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가능성을 먼저 보고 판을 짠 그 선견지명, 그게 진짜 결정적이었던 것 같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쿠다는 개발자들한테 GPU를 써서 다양한 계산을 가속할 길을 열어줬고 특히 방대한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해야 하는 AI, 그중에서도 딥러닝 연구에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준 셈이죠. 딥러닝 모델 훈련시키는데 GPU만큼 효율적인 게 없었거든요. 이 투자의 효과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2012년 이미지넷, 이미지 인식대회였어요. 아, 그 유명한 알렉스넷. 네, 맞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알렉스 크리제브스키 팀이 엔비디아 GPU 2개를 써서 개발한 알렉스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이 이전과는 뭐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성능으로 우승하면서 AI 연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렸죠. 당시만 해도 사실 AI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 불확실했거든요. 근데 젠슨 황은 GPU 컴퓨팅이 AI의 미래다 이렇게 확신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계속했어요. 그 선견지명이 현실로 딱 증명된 순간이었죠. 와, 정말 미래를 본 거네요. 그렇죠. 그 이후로 엔비디아는 단순한 칩 제조사를 넘어섭니다. 이 사업 구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성능 GPU 하드웨어는 기본이고요. AI 연구 개발을 바로 할 수 있게 만든 고성능 서버, 그게 DGX 시스템이죠. 네, DGX.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여기에 더해서 특정 산업, 뭐 자율주행이나 헬스케어, 로보틱스 같은 데 최적화된 다양한 AI 라이브러리까지 제공하는 그야말로 통합 AI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시장 점유율로 나타나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AI 가속기용 반도체 시장의 약 97%. 97%요. 와. 네, 97%를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AMD나 인텔 같은 경쟁사들이 정말 열심히 쫓아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격차가 상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97%라니. 이건 뭐 거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런 엄청난 성공 뒤에는 젠슨 황 특유의 리더십이나 기업 문화,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엔비디아 조직 구조에 대한 자료가 좀 흥미로운데요. 보통 기업들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이죠. 근데 엔비디아는 젠슨 황 CEO한테 직접 보고하는 직속 임원이
55명이나 된대요. 55면이요? 와. 네. 굉장히 수평적인 플랫한 구조죠. 55명이 CEO한테 직접 보고한다니 이게 듣기만 하면 좀 비효율적일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정말로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좀 신기해요. 자료에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나요? 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말 파격적인 구조죠. 자칫하면 CEO한테 정보 병목 현상이 생기거나 과부하가 걸릴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엔비디아처럼 기술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고 또 빠른 의사결정이 생존이랑 직결되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게 장점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아, 장점이요? 우리를 직접 들으면서 아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젠슨 황 본인의 엄청난 업무 처리 능력 그리고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게 있기에 가능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모든 미팅 자료를 전날 밤에다 미리 읽고 준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와, 대단하네요. 그의 경영 철학도 좀 독특해요. 책 표지에도 인용됐던데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연습하라. 이 말이 참 인상적이거든요. 어려운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실패를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이런 문화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문화가 인재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 이직률 관련 자료를 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자발적 이직률이 2.7% 수준입니다. 2.7%요? 엄청 낮은데요? 네, 반도체 업계 평균이 한 17%대인 걸 감안하면 정말 현저히 낮죠. 물론 업무 강도가 높고 요구 수준도 까다롭다고는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최고의 인재들이 정말 도전적인 문제를 풀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이걸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개발, R&D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이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꾸준히 20% 이상, 어떨 때는 30%를 넘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증거죠. 확실히 미래지향적이네요. 네, 리더십 스타일 자체도 흥미로워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면서도 자료 속 일화들을 보면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거 중시하고 또 헌신적인 면모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2025년 CES 행사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 지사 직원들하고 직접 만나서 격의 없이 대화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아, 직접 만났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착한 상사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조직 전체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비전을 딱 제시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전략적인 리더십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리더십, 문화, 기술력 이 세 가지가 딱 결합된 결과가 바로 이 경이로운 성장 곡선이군요. 엔비디아 시가총액 추이 자료를 보면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19년 3분기에 한 1,0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시가총액이 불과 5년도 안 돼서 2024년 6월에는 3조 3,5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을 제치고 잠시지만 세계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었죠. 네, 정말 기록적인 속도였죠. 다른 자료에서는 그 시총 3조 달러 달성까지 걸린 시간을 비교했는데 엔비디아가 상장하고 25년 4개월 만에 달성한 이 기록을 마이크로소프트는 37년 10개월, 애플은 42년 6개월 만에 세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압축적인 성장이었는지 실감이 확 나요. 최근 실적도 놀랍죠.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딱 3개월 동안 매출이 39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을 넘었고요. 이 중에 90% 이상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데이터 센터 비중이 압도적이죠. 영업이익률도 60% 이상이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수익성입니다. 네, 현재 엔비디아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AI 시대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 또 챗GPT 같은 생성형 AI 모델 훈련,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는 거, 로봇공학 발전, 거의 모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GPU랑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그 옴니버스 플랫폼이라고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해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있거든요. 아, 옴니버스 들어봤어요. 네, 이게 제조업이나 건축, 엔터테인먼트 같은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이끌 잠재력이 아주 큽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능형 공장 만들 때 이 옴니버스를 활용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런 기술적인 패권은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미중 갈등 같은 거 보면요. 네, 특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첨단 AI 반도체는 이제 뭐 전략 물자가 된 거죠.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칩스법, 그러니까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하려는 법안이죠. 네, 칩스법. 네, 그리고 특정 국가에 대한 첨단 칩 수출 통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엔비디아의 사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지구적인 변화는 당연히 우리 한국 산업에도 큰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가 강점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시스템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정말 시급하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네요. 이를 위해서는 엔비디아 사례에서 보듯이 정말 과감한 혁신 시도, 그리고 핵심 인재 양성, 또 글로벌 기술 생태계와의 열린 협력, 이런 게 필수적이라는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오늘 우리는 대만에서 온 이민자 소년에서 시작해서 세계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선 인물, 젠슨 황의 여정, 그리고 비디오 게임용 칩을 만들던 작은 회사에서 출발해서 AI 시대를 정의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엔비디아의 그 놀라운 변신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 성공 방정식을 보면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정말 명확한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그 실행력,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료 속에서 그려지는 젠슨 황은 끊임없이 다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계속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끄는 이 AI 기술의 발전, 분명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 빠른 속도 때문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거나 또 대비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 혹은 윤리적인 고민거리를 안겨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가속화되는 기술 발전의 저편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대비해야 할 예상치 못한 결과나 사회적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탐색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